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오늘 25일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개막됐습니다. 올해 한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된 행사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외교 행사라는 아주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탁현민 자문위원도 행사 전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행사 기획 의도나 진행 방향 등을 이야기하면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알리기 위해 애썼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가십성 기사만 몇 개 나오고 전체적인 얘기는 묻힌 감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지소미아나 한미 방위비 협상 같은 굵직한 얘기들이 많아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국내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성과에 대해선 등한시하며 보도하지 않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변 4강인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격으로 격상하는 목표로 신남방 정책을 핵심 외교 정책 중 하나로 정하고 줄기차게 노력을 기울여 왔었죠. 저는 이번 행사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꽃을 피우고 조만간 커다란 열매를 맺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세안이라는 이름이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것도 사실인데요. 아세안이 그냥 아시아랑 같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세안이 그냥 동남아시아랑 같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세안은요,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약자인데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렇게 10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어요. 또한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1967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이렇게 5개국이 방콕 선언을 통해서 아세안을 창설하게 됐는데, 그런데 냉전 시대가 붕괴된 이후에 나머지 5개 나라가 차례로 합류하게 되면서 현재의 10개국 형태를 1999년에 완성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세안의 경제 규모는요, 생각보다 정말 큰데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인구는 약 6억 5천만 명 이상으로서 전체 GDP는 약 2조 9,860억 불, 총 교역량은 GDP와 유사한 약 2조 8,60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아세안의 GDP 순위는 세계 7위 정도로, 그에 따른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무려 5% 정도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아주 엄청난 시장이란 겁니다. 그리고 또 아세안을 젊은 나라라고 부르고 있는데, 인구의 60% 정도가 35세 이하인 그야말로 젊은 시장입니다. 더구나 중산층 인구도 10년 사이에 2배나 증가하게 되면서 내수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아세안은 펄펄 끓는 시장이고 일본이 30년간 공들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는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 제조 기반의 모든 나라가 눈독을 들이고 있을 만큼 세계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장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세안 시장을 먼저 선점한 나라는 바로 일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일본의 착취적인 경제 형태가 아주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만 봐도요, 지난 2018년에 5대 중점 산업과 4차 산업 발전 계획을 짜면서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에 투자해오던 일본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었었는데, 그런데 정작 낙점을 받은 건 우리 문재인 정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요, 현재 아세안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외교 정책이 부딪히고 있는데 우리 정부를 향해서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물론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아세아 시장에 일본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건 맞지만, 그런데 일본은 제품을 팔기만 했었지 기술 이전 같은 건 전혀 해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도로만 닦아주고 다리 놔주고 그 대가로 관세 조건 없애고 그냥 아세안 시장을 좋은 조건으로 선점해 놓고선 자동차 같은 걸 팔기는 하지만 실제로 도로나 다리를 건설할 기술이나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기술 전수 같은 건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배상금 몇 푼 주고서 그걸 또 일본의 전범 기업이 몇 배나 챙겨 먹은 것처럼 일본은 아세안에서도 그렇게 해대고 있었다는 거잖아.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상생을 모토로 단순히 완제품을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은 기술력이 앞선 한국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프라 건설이나 제조 등에 필요한 기술도 이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비용만 대충 40조입니다. 40조. 그런데 이런 내용도 언론에서는 잘 안 나오죠? 어쨌든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세안에 있어서 절호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중국은 1대1로라고 하면서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몽이라는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중국과 접경한 여러 나라들이랑 국경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으로선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는 지금까지 물건만 팔았지 기술은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 그냥 착취만 해대는 아주 쓰레기 같은 나라로 인식이 된 상태고, 미국은 또 직접적으로 아세안 지역에 뛰어들기엔 문화적 차이도 크고 냉전 시대를 거치며 쌓였던 앙금 같은 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강하죠. 그러니 미국의 입장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랑 손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나라랑 아세안 인프라 협력을 하자며 MOU를 체결한 것이죠. 이렇게 지금 아세안 시장은 세계 여러 나라가 아주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각 축장이니까 우리 정부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장이란 건데요. 그리고 또 아세안 지역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아세안 국가들과 북한이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성장 모델로 삼고 있는 게 베트남이란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얘기죠. 서방 국가를 믿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아세안은 믿을 수 있는 시장일 거고요. 그래서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도 초대했던 겁니다. 그냥 보수 쪽 말대로 문재인 정부가 평화쇼 하려고 김정은을 부른 게 아니었던 거고요. 아세안을 접점으로 한 북한과 좀 더 경제적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구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이 바로 한류 아니겠습니까? BTS를 필두로 한국 아이돌들의 인기도 정말 높은데, 그리고 또 문화라는 게 스며든다고 하는 건 생각보다 정말 파급력이 높은 게 일본이 재패니메이션을 무기로 전 세계를 상대로 쌓아올린 이미지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세안에 부는 한류 바람은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 더 친숙한 나라, 더 닮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나라만큼 다방면에 성과를 내고 있는 나라가 흔치 않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나 수도 등 바닥에 깔리는 인프라는 물론이고 토목 건축도 뭐 말이 필요가 없잖아. 게다가 다가올 4차 산업에 대비한 기술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니 이걸 빠르고 성실하고 확실하게 할 국가가 바로 옆에 있는데, 게다가 기술도 이전해 준다고 하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발판으로 평화 번영을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고 집권 중반의 신남방 정책 2.0을 본격화하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인 건데요. 이미 지난 23일부터요.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로도 각 나라들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회담 결과가 나올지 무척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 지역이 서로 경제적, 자연적 환경이 달라서 산업국가와 농업국가가 섞여 있으니 일방적으로 경제 발전만 강요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환경도 지키고 농업기술도 전수해주면서 조림 사업도 함께 해주는 식으로 이런 맞춤형 정책을 통해서 아세안 국가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디테일을 내세워 진심을 다하게 된다면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미국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무역 정책을 다변화시키며 좀 더 안정적이고 건전한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거란 것이죠. 참고로 우리나라가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랑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선 2019년 우리가 흑자를 본 나라 순위를 보면요. 홍콩이 1위로 약 253억 달러 흑자를 봤어요. 그리고 중국이 2위로 약 228억 달러, 베트남이 3위로 약 22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한국이 자기네를 벗겨먹고 있다고 엄살을 떨더니 순위로는 4위로 약 99억 달러로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얘기를 돌려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입해 보자면 미국한테 약 99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 방위비를 약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조 원을 받아가게 된다면 흑자의 2분의 1을 그냥 주한미군 방위비로 바치는 꼴이 된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날강도란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서 허구한 날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는 자한당에서는 반대를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무역흑자 대상국 탑10을 보면요.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이렇게 아시안 3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2019년에 우리가 적자를 본 순위는 어김없이 일본이 약 160억 달러, 적자를 보게 한 나라 1위에 올랐고 그 외에는 사우디나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 등 이런 산유국들 대부분이 순위에 올라 있어요. 그리고 호주나 러시아, 칠레도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광석이나 원자재 같은 걸 주로 수입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완제품이나 생산 설비, 자재 등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고 있는 나라는 오직 탑10 안에 일본이랑 독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2018년 무역 적자 순위도 한번 살펴보면요. 나머지 나라들은 말씀드린 그대로 에너지나 원자재 수입국이라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일본인데요. 2019년 무역 적자 순위 1위 일본이 지난 2018년엔 240억 달러입니다. 240억 달러. 그러니까 올해엔 대일 무역 적자가 160억 달러인데 작년엔 무려 240억 달러였다는 거니까 1년 사이에 적자액이 50% 정도나 감소한 금액이란 겁니다. 이거 아주 깨소금 정보 아닙니까? 아주 일본 없이 못 사는 친일파들이 배 아파 죽을 것 같은 현실이란 것이죠. 물론 올해 2019년이 한 달이나 남아있긴 하지만 뭐 한 달 사이에 무슨 커다란 변화는 없을 건 당연한 일이니 아베가 찬 똥볼이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정말 가늠하기 힘든 건 불보듯 뻔한 사실이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소재 산업을 육성해 가면서 아세안 시장이나 이스라엘 시장을 뚫듯이 자꾸자꾸 소재 수입처도 다변화한다면 그 영향력은 더 커진다는 거겠죠.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성과는 발표가 나오면 다시 정리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